뭐 행정안전부가 이제 경찰국을 왜 신설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경찰 내부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그러면은 경찰 지휘나 처음에 이제 경찰 뭐 지휘권 위에 수뇌부는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예, 오늘 1시에 발표된 내용 보면 결국은 행정안전부 내 이제 경찰국 이걸 사실상 부활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경찰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경찰 수사권은 작년에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공수사가 이제 경찰로 넘어왔고, 올해 또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실상 경찰의 대부분 수사에 수사권, 수사 종결권까지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 권한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과거와는 좀 달리 여기에 대해서 경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청이 당시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독립된 게 이제 91년도에 이렇게 당시 박종철 등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들 네. 예, 경랑을 거치면서 경찰이 정말 정치 권력의 신의 역할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말자. 정치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해서 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를 하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91년도에 경찰청이 독립되었고 나가서 그 통제 자체는 이른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게 하고, 당시 내무부 장관의 그 권한에는 치안 사무를 이제 삭제를 하고 치안 사무는 경찰에서 맡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그 과정에서 사실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그동안의 인사 문제는 특히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장이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왔었고,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이른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에 별 관여를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경찰의 통제를 할까라고 논의해서 지금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데, 왜 과거에 내무부 안에 있는 경찰국 치안본부를 이렇게 경찰청으로 독립시켰을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 정치인인 장관이 이른바 정치 권력에 의한 통제보다는 좀 더 경찰위원회라는 좀 더 독립된 그런 기구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게 하자, 그런 목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방향에 비추면 과연 현재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과 40일도 안 된 자문위원회에서 개선 방안 마련해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걸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정부조직법에는 분명히 행정안전부의 업무에는 치안 사무가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도 사실 개정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경찰청장에 대한 이제 일반적 지휘 감독권은 있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경찰국 신설 이 정도의 권한 자체가 지금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른바 우리가 흔히 경찰법이라고 하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이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개정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좀 더 긴 시간을 놓고 여러 머리를 좀 맞대서 좀 더 민주적 통제 방안, 합리적 방안들을 도출해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현재 의도는 보면 이른바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0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경찰 자체에서도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그렇죠. 또 여당 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권은희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합리적인 방안, 이 비대해진 경찰권을 좀 더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경찰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또 어떤 대응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합리적 방안은 무엇일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는 사실 과거 우리가 경찰청을 독립할 때 경찰의 인사 예산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경찰위원회로 두었는데 사실 네. 경찰위원회가 위원장 외에 7분이 있는데 그걸 다 한 분 외에는 다 비상임. 그러니까 상설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인사 예산 정책에 관한 권한 행사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일차적인 방안은 왜냐하면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임기도 3년이고 뭐 중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독립돼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걸 강화하는 그러니까 경찰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 또한 비대해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금 우리가 형식적 분리가 돼 있지만 실질적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로 본부장이 지금 맡고 있는 수사에 관한 부분도 좀 더 독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실질적인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경찰 조직에서 이제 뭐 권한쟁의라든가 또는 관련 뭐 불령 그러니까 경찰전장 지휘 규칙이 행정안전부 장관 영으로 이제 제정이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효력정지 이런 등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정부 조직법에 보면 일단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고 하다 보니 법적으로 과연 이게 그게 효력정지가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 규칙을 두는 게 이게 위임받은 범위 내다고 보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이걸 다퉜을 때는 사실 받아들일 여지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권이라는 게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 뭐 여러 가지 보호하고 범죄 발생하지 않고 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과거처럼 이렇게 복귀한다? 이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해 주신 거죠? 법적으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예, 판결이 어떻게 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경찰청에서 이게 다투는 방법은 이제 가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무 감찰, 징계 이런 그러니까 인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고위 경찰에 대한 추천위원회 이런 구성은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가면 경찰의 수사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규칙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이 규칙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아마 신청한다면 법적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규칙에 대한 유현, 위법 여부 판단 권한은 법원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 사건이 전제가 되어야 만이 이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처분을 그렇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사실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그런 이 지금 경찰법이라든가 관련 법률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이슈만큼이나 또 뜨거운 이슈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현재 여야의 공방이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북로남불, 또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답변을 또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뭐 유족까지 이제 얽혀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정치 이슈가 되고 있고 심각한데 월북이라는 증거도 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 2020년 9월 21일인가요? 그때 일단 이게 실종 신고가 됐고 다음 날 오후 한 3시 반경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수역에
지금 살아있다는 게 나왔고 그로부터 한 3시간 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한 3시간 10분 후에 9시 40분경 결국 총살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일차적인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어떤 조난 이렇게 북한 수역으로 가는 사고가 났는데 과연 그 공무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않고 방치했던 것인지 또는 그 공무원이 정말 우연히 이렇게 물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서 거기까지 갔는데 과연 그걸 사실대로 판단하지 않고 월북으로 판단해 버린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시 가능하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과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경이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일단은 당시 월북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그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게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여야가 공방하는 게 그게 이른바 그 북로 남불 뭐 이런 형태의 판단이냐 아니면 신책갈론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실 규명을 하려면 당시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판단을 했느냐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 그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 15년 동안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보거나 아니면 서울 이제 검찰 청구회에서 서울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서 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기록물 지정 해제를 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건 이렇게 봅니다. 정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냐 여부 그리고 아무리 대북 관계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냐 이런 여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뭐 정치권을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에 또 송기석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